많은 분들이 또 정부에서 만드는 상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상품의 본질은 정책형 펀드라는 데 있습니다. 일반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수익률을 목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운용하는 구조라면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지정한 첨단 전략 산업에 국민 자금을 장기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계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투자 판단의 일부가 정책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껍질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안정적인 장기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수익이 좋아 보이는 펀드라기보다 국가 성장 전략에 세금 인센티브를 얹어 만든 투자 통로에 가깝습니다. 최근 국내 자금이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이 고령화로 인해 장기 투자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산업을 지탱할 안정적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구조가 나왔는지라는 거시적 맥락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세제 혜택을 숫자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국민 성장 펀드의 핵심은 단연 소득공제입니다. 3년 이상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천만 원 이하 납입분은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0% 공제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3천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인 1,20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만약 이 사람이 24% 세율 구간이라면 1,200만 원에 24%, 즉 약 288만 원이 실제 절세 효과가 됩니다. 세율이 35%라면 420만 원까지 절세됩니다. 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동일한 공제 금액의 체감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이번 상품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성장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5년간 9%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이 500만 원 발생했다면 기존 종합과세 체계에서는 세율 구간에 따라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이 상품에서는 9%만 부담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손실 보전 장치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보전 장치를 둔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평가액이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2천만 원 손실입니다. 이 중 최대 20%, 즉 400만 원까지 보전이 가능하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보전이 현금 지급인지 세제상 크레딧인지 만기 조건이 있는지 등은 상품 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을 전부 막아주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저해 조건입니다. 최근 3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세제 특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었던 이력이 있다면 핵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이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의무,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상품의 매력은 분명하지만 숫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세율과 금융소득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국민성장펀드를 내놓았을까요? 배경에는 분명한 거시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이미 확산되었고 개인의 장기 투자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금이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자금은 미국 주식, 해외 ETF, 해외 부동산 등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수익을 쫓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결과 국내 산업을 지탱할 장기 자본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습니다. 둘째는 전략 산업 육성의 필요성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은 막대한 초기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단기 자금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자본에만 의존하기보다 국내 자금을 장기적으로 묶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오래 투자해달라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개인의 절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의 성장 자본을 확보하려는 이중 목적의 정책 도구입니다. 국민은 세금 혜택을 얻고 국가는 장기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 이 거시적 맥락을 이해해야 이 상품의 진짜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ISA나 IRP를 활용하고 있는데 국민성장펀드는 또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목적이 다른 도구입니다. 먼저 ISA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주는 계좌입니다.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구조로 갑니다. 핵심은 비교적 높은 유동성입니다. 의무 유지 기간이 있더라도 필요하면 해지할 수 있고 일상적인 자산 관리와 분산 투자에 적합합니다. IRP는 구조가 다릅니다.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퇴직연금 계좌로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인출 제약이 크고 사실상 노후 자금이라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당위 운용보다는 장기 연금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형 상품입니다.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구조이며 3년 이상 자금을 묶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ISA처럼 유동성이 좋지도 않고 IRP처럼 세액공제를 직접 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특정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대가로 상대적으로 큰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ISA는 유동성 안전판, IRP는 노후 대비 세액공제 수단, 국민성장펀드는 중기장기 절세 전략 카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하나를 선택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며 함께 사용하는 보완적 구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누구에게 적합할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최소 3년 동안 절대 사용할 계획이 없는 여유 자금이 있는 분입니다. 비상금이나 단기 목적 자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묶어두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둘째, 실제로 세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체감 효과가 큽니다. 연간 납부세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세율 구간이 24% 이상인 경우라면 동일한 공제 금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미 해외 자산 비중이 충분하고 국내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국내 산업 성장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이 상품은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유 자금, 세금 부담 수준,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이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국민성장펀드에 신중해야 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1년에서 2년 내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마련, 창업 등 목돈이 필요한 계획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상품은 최소 3년 유지가 전제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시기라면 절세보다 현금 흐름이 우선입니다. 둘째, 소득이 낮거나 실제 납부세액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많이 낼수록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연말 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크지 않다면 기대했던 절세 체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당위 수익률에 집중하는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1년 안에 수익을 확인하고 싶거나 시장 변동에 따라 자주 매매하는 스타일이라면 3년간 자금을 묶는 구조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역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 이력에 따라 세제 특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전 자신의 세금 구조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연봉 구간별로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지 현실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봉 4천만 원대입니다. 이 구간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공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를 중심에 두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ISA 60%, 국민성장펀드 25%, IRP 15% 정도로 배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SA를 통해 유동성과 분산 투자를 확보하고 국민성장펀드는 매달 소액 적립식으로 접근해 부담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연봉 6천만 원대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세율이 24%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소득공제의 실질 절세 효과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국민성장펀드 비중을 40%, ISA 35%, IRP 15% 정도로 조정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소득공제 시 약 240만 원 절세 효과가 발생하므로 3년 유지의 부담을 감수할 만한 구간입니다. 다만 여전히 ISA를 통해 유동성 안전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8천만 원대는 절세 전략이 본격화되는 구간입니다. 세율이 35%에 근접하기 때문에 동일한 공제 금액이라도 체감 차이가 큽니다. 국민성장펀드를 50%까지 확대하고 IRP 30%, ISA 20%로 가져가는 구조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1천만 원이 350만 원의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유지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ISA는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1억 원 이상 구간입니다. 이 경우 세율이 4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소득공제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55% 내외로 두고 IRP 30%, ISA 15% 정도로 구성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중 조절의 핵심은 세율과 유동성, 그리고 자금 사용 계획을 동시에 고려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실수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첫째, 비상금을 넣지 마십시오.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유지가 전제입니다. 급하게 쓸 돈을 넣었다가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이미 받은 공제분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를 노리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대규모로 재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책 취지상 국내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식만 바꾸고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유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구조를 만들려다 혜택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가입 전 반드시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십시오. 소득공제는 세금을 실제로 내고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산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접근하면 체감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넷째, 수수료를 비교하십시오. 장기 투자에서는 운용 보수 0.3% 차이가 10년 후 수익률을 크게 바꿉니다. 혜택만 보고 가입하지 말고 보수와 운용 구조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출시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가? 작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결정세액이 충분한가? 그리고 향후 해외 자산 운용 계획이 세제 혜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출시 일정에 맞춰 계좌 개설 절차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증권사 선택, 필요 서류 준비, 온라인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체크해 두면 실제 출시 시점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정책형 상품은 선착순이 아니더라도 준비된 사람이 유리합니다. 셋째, 자금 투입 방식을 계획하십시오. 일시납으로 갈 것인지, 매달 자동이체로 적립식 운용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 설정까지 완료해 두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자금 계획이 불안정하거나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3년 이상 장기 자금을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ISA 나 IRP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 위에 추가로 얻는 전략 카드입니다. ISA는 유동성, IRP는 노후 대비,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는 중기 절세 최적화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자는 결국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구조까지 포함한 총합의 게임입니다. 같은 수익을 올려도 세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남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출시 이후에 급하게 알아보는 사람과 지금부터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생깁니다. 정책형 상품은 선착순은 아니지만 준비는 언제나 선착순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세 끝판왕 등장이라는 표현은 클릭을 유도하기에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프레이밍이기도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분명 매력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상품이지만 끝판왕이라는 단어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구조처럼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3년 의무 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 제한, 해외 주식 재매수 조정 가능성 등 조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핵심은 최고의 절세 상품이라기보다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절세 카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장기 자본을 국내 전략 산업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계한 정책 도구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은 단기 자금으로는 육성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개인 투자 자금은 최근 몇 년간 해외 주식과 ETF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다시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즉, 개인은 절세 혜택을 얻고 국가는 장기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이중 목적 구조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 최대 40%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4% 세율 구간의 직장인이 1천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절세 효과는 240만 원입니다. 세율이 35%라면 350만 원입니다. 결국 고소득 구간일수록 체감 효과가 커집니다. 반대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라면 기대만큼의 혜택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봉별 세제 혜택, 총정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소득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정세액과 세율 구간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상품이 ISA, 나 IRP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ISA는 유동성 확보와 운용수익 절세에 강점이 있고 IRP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자금을 모으는 대신 소득공제를 크게 주는 구조입니다.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 조합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금 흐름과 자산 계획을 기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절세 끝판왕이라는 자극적 표현 뒤에 반드시 조건과 리스크를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장점과 제약을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연봉 구간별 사례를 단순 나열이 아니라 세율 결정세액 기준으로 재구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
세율 24%, 1천만 원, 공제 시 실절세 240만 원처럼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셋째, 마지막에는 가입 전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행동 가이드를 제공하십시오. 3년 자금 여력, 금융소득 이력, 해외 투자 계획, 수수료 비교, 이 네 가지를 점검하도록 유도하면 콘텐츠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성장펀드는 분명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절세는 상품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율 구조현금, 흐름 투자 기간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때 비로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끝판왕이라는 단어는 과장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는 전략적으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시 이후의 열풍이 아니라 출시